구실이야기 150회입니다. 작년 연말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사실 작년에만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룸에 거주하면서 억 단위로 넘어가는 전세를 살다 보니 이사갈 때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더군다나 최근 보도된 세입자들의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이거나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기에 심히 감정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불거졌던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세청의 시각으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참에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가의 등락, 투기 또는 투자의 차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세법 외의 문제에서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너무 무식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과 의견 공유를 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사례를 아주 대충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명의를 대유해주는 최근 빌라왕들의 수법과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핵심은 본인 돈 없이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해보면, 빌라왕 씨는 은행에서 5억 대출을 받아 빌라를 취득합니다. 빌라는 시가와 전세가액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을 받고 임대를 합니다. 여기서 취득한 빌라를 빌라 1이라 하고 세입자를 세입자 1이라고 칭할게요. 세입자 1로부터 받은 보증금 5억으로 새로운 빌라 2를 취득하고 역시나 세입자 2에게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5억 받습니다. 세입자 2로부터 받은 보증금 5억으로 다시 새로운 빌라 3을 취득하고 세입자 3을 구해 임대를 주고 보증금 5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 6까지 취득하고 세입자 6까지 받았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빌라 왕에게 발생한 회계적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 1부터 6까지 5억 원짜리를 6채, 총 30억 원만큼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마지막 세입자 6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억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1부터 6까지 보증금 5억씩 6채로부터 받은 보증금 채무 30억이 있습니다. 또한 맨 처음 빌라 1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시중은행 대출 채무 5억이 있습니다. 총 자산 35억에 총 빚이 35억 있는 것이죠. 다만 현금 5억은 빌라왕이 수수료, 이자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빌라 시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빌라 6채를 지금 팔더라도 받을 수 있는, 즉 시가가 총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그림과 같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라왕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10억 원인 반면 보증금 30억과 은행 대출 5억, 총 빚 35억은 시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금액 그대로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은행은 대출 5억을 변제받기 위하여 빌라를 경매에 넘기고 빌라 6채가 합 10억 원에 처분되어 은행이 우선 5억 원을 가져가면 6채에 끼어있는 보증금 30억 중 경매 대금으로 남은 5억만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니 나머지 25억은 세입자들이 못 받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건데요. 일련의 과정에서 항상 저는 국세청과 세법의 시각으로 보게 됐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먼저 조문을 설명할게요. 제1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국세청이 자녀들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취득자금 문제를 삼는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조문입니다. 자녀의 직업이나 나이, 소득 등을 종합해도 해당 재산을 취득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런 혐의점이 보이면 국세청은 우선 소명 기회를 줘서 입증하라고 안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2항은 흔히 자녀의 채무 부담 능력을 보는 조문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녀에게 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자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나이나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빌라왕에게 적용해보면 지난 연말 빌라왕에 대한 보도를 보면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시작으로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총 6채를 30억 원어치 취득한 25살의 빌라왕에게 앞서 설명한 상증법 제45조를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45조 조문은 증여의 추정 규정이므로 부동산 취득 행위에 증여세 탈루가 있을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닌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취득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권한이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빌라는 부동산이니까 등기되어야 하고 부동산이 등기되면 관련 국가기관관 자료가 오고 가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자들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 요청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주식 취득자금 출처 소명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별다른 소득 없는, 그렇다고 증여나 상속을 받지도 않아 여유재산이 없는 25세의 빌라왕이 단기간에 상식에서 벗어난 무수히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다른 법률에서 이를 의심하거나 규제를 삼는 법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세청이 상증법 45조 규정으로 미리 부동산 취득 여력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을까 옛날부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취득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45조 제2항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5억에 보증금 30억, 총 빚을 35억이나 부담할 여력이 되는지 충분히 물을 수 있었죠. 국세청이 빌라왕에게 문제를 삼았다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5억이 있다는 사실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보증금 30억은 월세 계약인 경우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 현황으로 간접 비교하거나 전세 계약이라도 어쨌든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 지자체에 신고했을 것이므로 이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했을 것입니다. 빚 내서 30억 원어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자가 30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묻는 게 상증법 제45조 제2항이잖아요. 점점 국세청 내부에서도 전산이 발달되어 탈세 혐의를 잘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 등 국가기관 간 연계도 발달하여 예전보다 세금 탈루를 더 빨리 찾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기술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국세청이 이런 직접적인 거래 혹은 경제적 행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응용해서 빌라왕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들에게 배후 세력이 있어 사실상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 혐의가 있다거나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창한 문제까지는 모르니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오늘의 이야기가 참 무식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방 차원에서 국세청이 미리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의견은 내보는 것인데요. 개인들의 주택이나 주식 등 취득자금 문제를 정부 정책에 의해 전국적으로 국세청이 칼날을 대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있던 만큼 충분히 비슷한 유형으로 특수하게 거래를 일삼는 이들에게 미리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세법이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조세 포탈만을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로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진단 또는 예방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50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